자, 오늘은 제가 이 핸드아웃을 가지고 일단은 요약 강의다 보니까 전체를 다 그냥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서 이것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해볼 테니까, 그것도 이 핸드아웃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크레딧 애널리시스는 나중에 교재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가지 교재 보고, 이런 컨셉들 옛날에 공부한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하셔야 되고, 이거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개념하고 이 개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공부하면 수학이 이제 개념 정리하는 거 개념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산을 하거나 계산을 해보는 과정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개념을 이해 못하면 사실은 계산을 못하죠. 공식을 유도할 수도 없고, 문제를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개념 자체가 이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기본은 개념 컨셉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위에 얹어가지고 실전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익숙해지게 됩니다. 개념을 적용하는 게. 근데 문제풀이는 별도의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문제풀이를 이제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개념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파이널 리뷰들은 등록하셨나요? 하셨을 걸로 믿어요. 자, 파이널 리뷰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교재 받으시게 되면 문제가 많거든요. 많은 문제를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다 풀 수가 없어요. 파이널 리뷰 하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요약 강의가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파이널 리뷰 문제를 미리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할 때는 이 문제 안 풀려요라든지 이 문제 정말 이상해요. 그런 거는 파이널 리뷰 시간에 빠뜨리지 말고 같이 보고 이렇게 지나가자고요. 물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야기하긴 할 텐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여기다가 문항 이렇게 문제 이렇게 적어놓고 그 문제들도 같이 풀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돌아가시게 되면 꼭 해보시라는 얘기지. 이제 파이널 리뷰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교재 봅시다. 교재가 아니고 이제 핸드아웃 보세요. 핸드아웃의 이 넘버로는 35 넘버로 되어 있는 Term Structure and Interest Dynamics라는 거 볼까요? 교재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교재도 같이 펼쳐놓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제가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라고요. 어차피 지금 보는 슬라이드는 요약본이거든요. 먼저 35라고 되어 있는 이 주제 Term Structure and Interest Dynamics, 거기에 보면 슬라이드 넘버로는 1번 스팟 레이트라는 게 있다. 스팟 레이트 우리 뭔지 압니다. 그죠? 제로 쿠폰 본드에 적용되는 수익률 또는 제로 쿠폰 본드의 할인율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키워드는 거기 보면은 스팟 레이트는 쿠폰을 안 주는 거다 보니까 No Reinvestment Risk, 재투자 위험이 없다.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스팟 일드 커브. 스팟 일드 커브는 제로 쿠폰 본드에 적용되는 할인율이잖아요. 스팟 일드 커브는 제로 쿠폰 본드에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쿠폰에 대한 노이즈가 있다 없다. 쿠폰에 대한 재투자 노이즈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말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말을 할 때에 interest rat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라는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말을 할 때는 뭐를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말하냐면 이 스팟 금리를 갖다가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쿠폰을 재투자한다는 가정 따위가 전혀 안 붙어 있는 순수한 이자율의 기간 구조예요. 자, 그리고 forward rate는 의미가 다르죠. 스팟 레이트는 연평균의 의미지만 포워드 금리는 연평균이 아니고 하나의 단위 기간당 할당되는 금리가 얼마입니까?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죠? 포워드 금리는. 그래서 스팟 금리는 연평균이다. 포워드 금리는 하나의 단위 기간당 금리가 얼마가 되는 거다.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로 시점부터 1시점까지의 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1시점부터 2시점까지의 금리가 있으면 두 개를 평균하게 되면 2년 평균의 금리가 되는 거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때 평균할 때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평균하는 거냐면 지오메트릭 웨어블 기하 평균하는 거다. 그런 거였습니다. 기억나시는 거죠? 예, 됐어요. 자, 그리고 거기 3번 슬라이드에서 yield to maturity. 자, 거기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거점플에 보시면 거기 밑에 price of bond using spot rate curve라는 게 있어요. 거기 프라이싱 본드 프라이싱 할 때는 무슨 컵을 쓴다는 이야기냐면 스팟 금리 컵을 쓰는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본드의 프라이싱은 스팟 금리를 이용해서 한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제로 쿠폰 본드가 아니고 쿠폰 본드예요. 근데 쿠폰 본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쿠폰들은요 전부 다 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그때를 만기로 그 쿠폰 금액을 액면가라고 있는 제로 쿠폰 본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쿠폰 본드는 제로 쿠폰 본드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각각의 쿠폰과 만기 오는 원금을 그 시점까지의 스팟금리로 다 디스카운트해서 다 더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곧 채권의 가격이 되고 그 채권의 가격을 딱 아는 순간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내재되어 있는 일드 투 머추리티,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 거지. 그 거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서 좀 기억하실 게 price of a bond using the spot rate curve. 본드 프라이스는 스팟 커브를 가지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일드 투 머추리티. 그렇게 가격이 나오게 되면 이 가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YTM은 얼마지?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4번 슬라이드에서 expected return, 예상되는 수익률이요. 자, 이것도 볼게요. 우리가 채권에서 일드 투 머추리티를 우리말로 하게 되면 만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죠, 얘도 보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익률은 언제 하는 거예요? 수익률을 알게 되는 거는. 투자 호라이즌 시작할 때 압니까? 끝나야 압니까? 끝나야 알죠. 수익률이 얼마가 나온다는 걸. 하지만 채권은요, 채권을 사는 순간 있잖아요. 이거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 일드 투 머추리티를 알죠. 왜냐하면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고 있고 언제까지 발생하는지 알고 있고 현재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이 가격으로 사서 이와 같은 현금 흐름을 받는다면 연평균 수익률 도대체 얼마 나오는 거지? 마치 IRR처럼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자, 문제는 이거죠. 이 IRR처럼 생각되는 YTM이 실제로 내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끝났을 때에 실현되는 수익률하고 같을까? 이게 이제 주제가 됩니다. 자, expected return 보세요. expected return은 ex-ante holding period return, 사전에 내가 생각해보는 투자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자, 미리 예측해보는 거죠.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이게 무슨 개념하고 똑같은 거냐면 YTM 개념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YTM이 미리 내가 예상해보는 홀딩 피리어드 리턴하고 같으려고 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뭐예요? 만기까지, 투자 호라이즌은 만기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쿠폰은 전부 다 재투자할 때는 뭘로 재투자한다고요? 그 YTM으로 계속 재투자한다. 이런 가정이 성립이 되면, 그러면, 엑스한테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 YTM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실현되는 금리라는 거는 다를 수 있죠,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 중간중간에 재투자하는 금리가, 내가 가정했던 YTM하고는 같지 않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실현되는 수익률은, realized return은요, 엑스한테 홀딩 피리어드 리턴하고는 같지 않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있어서 forward pricing 생략합니다. forward pricing 모델 이거 어디서 한 거냐면 이거 파생 상품에서 했어요. 자, 제로 쿠폰 본드 같은 게 하나가 있고 그 제로 쿠폰 본드를 만기 3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인데 만기 3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1년 뒤에 판다라고 하자고요. 1년 뒤에 판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럼 1년 뒤에 팔기로 약속하는 가격은 얼마죠?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forward pricing 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도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채권에 대한 forward contract가 있으니까 이 채권의 1년 뒤에 가격 얼마로 팔면 되는 겁니까? 약속 가격 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게 forward pricing 한 거예요. 채권의 forward pricing. 자, 그리고 6번에 나오는 6번 슬라이드 forward rate 모델 볼까요? 자, forward rate 모델은 relate forward and spot rates as follows. forward 금리하고 spot 금리를 이런 관계식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forward 금리는 하나의 단위 기간별로 할당되는 금리고 spot 금리는 그 기간에 걸쳐 있는 평균 금리고 이런 거니까 단위 기간을 연결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두 개를 합친 연결한 평균 금리하고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어떤 관계 있다고요? 기하 평균의 관계 있다. 지오메트릭 에버리지다. 그거 했죠?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밑에는 수식처럼 됩니다. 복잡한 수식이 되어 있지만 이 나오는 노테이션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건 구조는 아니니까 나는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노테이션은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forward rate example 생각합니다. 돌아가셔서 이거는 해보세요. 그리고 8번 슬라이드군요. 8번 슬라이드. spot and forward rate relationship.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있는데, that's again. spot 금리는 연평균의 개념입니다. forward 금리는 매년 있잖아요. 연차별로 어떤 금리 이런 개념입니다. 자, 스팟 금리 구조 어때요? 구조가 만기하고 매치시켜 보게 되면 스팟 금리는 1년짜리 스팟보다는 2년짜리 스팟이
올라가고 2년짜리 스팟보다는 3년짜리 스팟이 올라간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스팟 금리라는 게 만기가 좀 누적이 되면서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이렇게 가면서 2년짜리 스팟 금리, 3년짜리 스팟 금리가 업워드 슬로핑 우상의 커브가 되는데 이게 평균 금리다 보니까 연평균 금리다 보니까 새로 그러면 하나의 단위 기간에 들어와서 얘를 포함해가지고 평균 금리가 그전보다는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금리는 과거 평균보다 훨씬 더 이번에 평균 구한 것보다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그죠? 이 말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if 만약에 스팟 커버 또는요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아까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뭘 이자율의 기간 구조로 말하냐면 스팟 금리를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든지 또는 스팟 금리가 업워드 슬로핑 우상의 커브를 가지고 있으면 자, 그 위에 있잖아요. 포워드 금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순서로 보게 되면 스팟 금리가 업워드 슬로핑이에요 하게 되면 스팟 금리보다 그 위에 포워드 금리가 있고요. YTM은 어디 있어요? 스팟 금리 커브보다는 밑에 있죠. 밑에. 그래서 거기 8번 슬라이드에서 스팟 앤 포워드 레이트 릴레이션십에서 점 찍은 거 보면 두 번째 점에서 because yield curve is above the sloping, the forward curve is lie above the spot curve. 스팟 커브보다는 포워드 커브가 위에 온다. 만약에 스팟 커브가 밑으로 다운워드 슬로핑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또? 딱 뒤집은 겁니다. 딱 뒤집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스팟 커브가 다운워드 슬로핑이 되게 되면 그 스팟 금리보다 밑에 포워드 금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팟보다는 위에 이제 YTM이 있습니다. par ratio, par rate. par rate는 채권을 액면가로 발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쿠폰을 얼마를 주면 됩니까? 그게 이제 par rate인데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하고 똑같은 거죠.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만큼 쿠폰을 주게 되면 액면가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par rate나 쿠폰 레이트나 여기서 말하는 쿠폰 레이트는 발행 당시의 쿠폰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par rate는 발행 당시에 쿠폰을 얼마를 주게 되면 그럼 액면가로 발행이 되나요? 이런 이야기라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만큼 주면 되죠. 그래서 par rate나 쿠폰 레이트나 그 다음에 뭐 YTM이나 있잖아요. 그죠? 의미가 인터체인지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par rates에서 네 번째 점 찍은 걸 보시면 typically par rates are used to generate the spot rate using bootstrapping.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제로 쿠폰 본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쿠폰 본드는요 굉장히 많다고요. 자, 그래서 쿠폰 본드 중에서 액면가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이 있을 텐데 그 액면가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이 만기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막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그 액면가로 거래되고 있는 만기가 다른 쿠폰 본드들에 보면 1년짜리 그 쿠폰 본드인데 1년마다 이자를 주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1년짜리 쿠폰 본드이긴 하지만 1년 후에 액면가에다가 이자를 포함한 그 숫자가 마치 제로 쿠폰 본드 액면가인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마다 1년 만에 이자를 주는 채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요, 만기가 1년이고 1년 있으면 이자 주는 거예요. 1년 있으면 얼마 받는 거지? 원금에다 이자 합쳐서 받는 거야. 그래,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 마치 액면가를 하고 있는 제로 쿠폰 본드하고 같은 거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채권의 YTM 구할 수가 있죠. 쿠폰 본드니까 1년짜리 YTM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2년짜리 채권이 있으면 2년짜리 채권은 첫 번째 쿠폰 줄 거고 두 번째는요, 뭔가 우리가 할인을 해와야 될 텐데 첫 번째 쿠폰은 뭘로 할인하면 됩니까? 1년짜리 파 쿠폰 본드에 YTM으로 있잖아요. 첫 번째 쿠폰 할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2000년도에 나오는 이제 이자와 원금을 합친 거는 또 뭘로 할인하게 되면 결국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100이라는 숫자가 될까 할인을 또 구할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구해가는 게 그 부스트래핑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스트래핑은 YTM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YTM의 파금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YTM을 알게 되면 YTM을 이용해서 스팟 금리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스팟 금리를 알게 되면 포워드 금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순차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YTM을 먼저 구하고 그 YTM을 이용해서 스팟 금리 구하고 스팟 금리 구한 다음에 포워드 금리 구합니다. 자, 부스트래핑 방법이 있는데 자, 이것도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페이지 넘겨보세요. 12페이지에 스팟 앤 포워드 레이트 릴레이션십이요. 자, 이거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주제 얘기 한 가지 나왔어요. 여기 이 12번 슬라이드. 12번 슬라이드 맞죠? 아,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노안이 왔나봐. 잘 보이지가 않아.
자, return on a bond over 1 year is always equal to the 1 year free, risk-free rate if a spot rate develops as predicted by today's forward curve. 이런 말이 있는데 다시 볼게요. forward curve는 말이지 단위 기간별 금리죠. 단위 기간별 금리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2년짜리 채권을 제가 들고 있을 텐데, 자, 이것을 말하는 리턴은요, 제로 쿠폰 본드입니다. 제로 쿠폰 본드. 2년 만기의 제로 쿠폰 본드를 제가 들고 있을 거예요. 2년 만기 제로 쿠폰 본드의 가격은 자, 1차 년도의 스팟 금리로 디스카운트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기간은 뭘로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냐면 1F1이라는 2차 년도의 금리로 있잖아요. 디스카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액면가 2년 뒤에 액면가가 오는 건데 그걸 갖다 디스카운트해서 현재 제가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이 지금 제로 쿠폰 본드예요. 할인을 뭘로 썼을 거냐면 2차 년도의 포워드 금리, 1차 년도의 포워드 금리 이 두 개를 써가지고 저는 할인해서 채권의 가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1년 뒤에 제가 팔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팔 텐데 1년 뒤에 채권의 가격은 뭐가 될 거냐면 1년 있다가 1년짜리 제로쿠폰 본드의 금리로 있잖아요. 할인한 걸로 채권의 가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있다가 1년짜리 제로쿠폰 본드의 금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는 2차 년도의 포워드 금리하고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 제가 1년 후에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년짜리 무임이자만큼 정확히 실현이 되겠죠. 혼자서 떠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네, 지금. 자, 그 이야기입니다. 스팟 레이트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 출발해서 어떤 기간의 금리인데, 현재 시점에서 출발하는 기간의 금리가 과거에 내가 예상했던 그 금리 그대로, 현재 시점에 와보니까 그대로 만약에 구현이 되게 되면, 제가 지나온 기간 동안 얼마만큼 수익을 얻었습니까? 얼마만큼 수익을 얻었던 그 지나간 기간의 수익을 그대로 얻었을 거예요. 그게 무염 수익률이라고요. 무슨 말이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점에서 an active portfolio manager will try to outperform the market by predicting how the future spot rate will differ from those predicted by current forward curve.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각 단위 기간별 제가 금리를 포워드 금리를 다 계산해 놨는데 이 단위 기간별 포워드 금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그 기간에 실현되는 실제 금리하고 같을 겁니다라는 건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채권에서 다른 사람을 아웃퍼폼 하려고 하게 되면 단위 기간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내가 좀 더 잘 예측하게 되면 시장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서 세 번째 점, 이 세 번째 점이 중요해요. 세 번째 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If the future spot rate are below the current forward rate, the portfolio manager will earn return greater than the 1-year risk-free rate. 이 말 맞습니까? 그냥 2년짜리 채권 생각하면 돼요. 2년짜리 채권. 만기 2년짜리 제로쿠폰 본드. 말로만 하려니까 뭐 좀 추상적이죠. T=0가 있고요. 여기 1년이 있고 2년이 있어요. 지금 이 T=0 시점이 현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는 1차 년도까지 금리가 S1이라고 우리가 뭐 쓰고 그 다음에 2차 년도의 금리는 1F1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자 호라이즌이 이렇게 1년이 홀딩 피어리드입니다. 요 기간 동안만 투자하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1년이 지나면 제가 팔 거예요. 자, 1년 뒤에 이렇게 매각 시점에서 만약에 이때는 매각 시점인데 매각 시점에 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페이스 밸류가 1달러라고 하게 되면 얼마에 팔게 될까요? 이건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때 팔 때는 요 기간의 금리로 제가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나누기 1 더하기 어떤 금리로 팔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실제 금리를 또다시 있잖아요. 그냥 S1의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1년짜리 금리가 이때 되면 알 거 아니에요. 이때 오게 되면 1년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1 더하기 S1의 프라임으로 제가 팔게 될 텐데 새로운 1년짜리 스팟 금리죠. 팔게 될 텐데 만약에 이거 두 개가 같아요라고 하게 되면 이거 두 개가 같아요 하게 되면 이 홀딩 피어리드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무슨 수익률 얻겠어요? S1 얻겠지만 S1 무염 수익률 얻을 거라고요. 그냥. 자, 그런데 나중에 실현되는 이게 있잖아요. S1이 if 나중에 1년 후에 1년짜리 스팟 금리가 제로 시점에서 봤던 1F1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S1이요 1F1보다 작으니까 가격이 좀 더 높게 팔게 되겠죠. 이 가격보다는 높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수익률은 S1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되겠네. 여기가 잘 안 되나? 자, 다시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제가 제로쿠폰 본드를 샀어요. 현재 시점에서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 시점에서 액면가 1을
디스카운트 해주면 되는데 1 더하기 S1, 1 더하기 1F1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했지 뭐 현재 시점에서. 자, 나중에 팔 때 내가 얼마 팔 거냐면 1 더하기 1F1으로 판다. 그러니까 팔 때 1 더하기 1F1 분의 1로 이렇게 판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게 되면 수익률 얼마 나와요? 곱하기 1 더하기 S1 이렇게 하면 요 가격이 되는 거니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S1만큼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팔는 게 요게 있잖아요. 1F1보다 만약에 작으면요. 요게 분모가 작아지면 가격이 높게 팔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S1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겠네. 그래서 채권에서 아웃퍼폼, 시장보다 좀 더 아웃퍼폼 하려고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음번에 전개되는, 다음 구간에 전개되는 스팟 금리가 제로 시점에서 보는 포워드 금리하고 어떻게 좀 관계가 있을까? 미래에 나오는 금리라는 게 여기 제로 시점에서 봤을 때보다는 그 금리가 더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포지션 취할까요? 롱 포지션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게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If the future spot rate, 이 future spot rate이 제가 여기 노테이션으로 쓴다면 S1의 프라임이에요. future spot rate. 여기에 이제 미래의 spot rate, 요거죠. 미래의 spot rate이 below the current forward rate, 제로 시점에서 보고 있는 forward 금리, 요거죠. 이거 1F1. 요런 경우죠. 그 말을 쓰면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the portfolio manager will earn return greater than 1 year risk free. S1이라는 리스크 프리 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요. 그 12번은 대상 채권이 제로 쿠폰 본드가 대상 채권입니다. 자, 그리고 그 13번 라이딩 일드 커브는 쿠폰 본드가 대상 채권이에요. 자, 쿠폰 본드 같은 경우는 투자 호라이즌 내가 1년만 하자 이럴 때는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만기가 1년짜리 채권에 투자하자. 어차피 투자 호라이즌 1년이니까. 그럼 만기 1년짜리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1년짜리 YTM 얻겠죠. 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만기 5년짜리 채권에 투자했다가 1년 뒤에 팔자. 이것도 투자 호라이즌은 1년이잖아요. 수익률이 어느 게 좀 더 높게 나오는 거냐면 좀 긴 만기 채권을 샀다가 1년 뒤에 팔자. 이게 그냥 1년짜리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드 커브 모양이 어떻다고요? upward sloping, 우상의 커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있잖아요. 우리는 할인율이 점점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냥 1년짜리 채권 들고 있는 것보다는. 자, 그게 일드 커브를 타고 내려오는 거라고요. 일드 커브 라이딩. 자, 그 전략이 성립되려고 하게 되면 무슨 가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일드 커브 라이딩이 실제로 맞아 떨어지려고 하게 되면 어떤 가정 하나 있어야 돼요. 일드 커브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1년 뒤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년짜리 YTM이 5%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4년짜리 YTM이 4%였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5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었다면 만기 4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만기 4년짜리 채권에 그럼 YTM 뭘 써야 되겠습니까? 5%가 아니고 4%를 써야죠. 4%. 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에 내가 지금 제로 시점에서 보고 있는 YTM의 커브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기만 1년이 딱 줄어든다. 이렇게 돼야만이, 그러면서 그 YTM 커브는 전혀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일드 커브 라이딩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도 이해되셨나요? 대신에 무슨 의미 있어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고. 일드 커브가 바뀌면 짧은 만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긴 만기를 가지고 있는 게 듀레이션이 더 커요. 민감도가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금리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뭘 가정한 거냐면 일드 커브가 안 바뀐다고 가정해야 돼. 안 바뀐다. 그래서 일드 커브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자, 일드 커브 바뀌는 거 그것도 말라서니까 이야기 해볼게요. 자, 일드 커브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일드 커브가 바뀌는 모양 3개 있습니다. 뭐뭐 했어요? 내가 하는 게 더 빠르지. 자, 일드 커브가 바뀌는 모양이 패럴로 시프트, 수평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런 것도 있고, 트위스트, 기울기가 바뀐다. 이런 것도 있고, 커버처가 바뀐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바뀌는 거를 사실은 팩타를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팩터가 첫 번째는 패러럴 시프트라는 팩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라는 기울기가 바뀌는 팩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휘어지는 정도가 바뀌는 커버처가 바뀌는 팩터가 있다.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드 커버가 안 바뀐다고 방금 가정해야만이 일드 커버 라이딩 전략에서 높은 스윙을 넣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일드 커버가 바뀌게 되면 그러면 만기가 긴 거는요 훨씬 더 민감도가 크니까 이거는 가격 변동 위험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고요. 이 말 이해됐나요? 자, 일드 커버가 패러럴 시프트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일드 커버 패러럴 그러니까 4%도 올라가고 4년짜리 YTM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5년짜리 YTM도 같이 올라갔어요. 똑같은 폭만큼. 그런 게 패러럴 시프트잖아요. 그럼 만기 긴 채권을 사게 되면 그러면 일드 커버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패러럴 시프트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될 텐데 얼마만큼 떨어지게 되겠어요? 듀레이션만큼 떨어지겠지 뭐. 뭐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이딩 일드 커버에서 라이딩 일드 커버 거기서 if the yield cover is over the sloping, investor will purchase bond with a higher maturity than their holding. 그래서 보유 기간보다 좀 더 만기에 긴 걸 갖다가 채권을 사서 샀다가 자기 보유 기간만큼만 딱 보유하고 팔게 되면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점 보게 되면 가정이 있는데 will produce superior returns if, 이게 중요하죠. if 이게 yield cover remain stable over investment horizon, 투자 호라이즌 동안에 yield cover가 전혀 바뀌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그런 거는 yield cover가 change하는 위험이 있겠지. 그래서 밑에 보면은 disadvantage가 increase interest, 그러니까 금리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듀레이션이 크기 때문이에요. 긴 만기의 채권을 샀으니까. 자, 스왑 금리, 이거는 파생 상품에서 우리가 했죠. 스왑 금리라고 말할 때는 이자율 스왑 시장에서 그 변동금리하고 라이브 금리하고 교환하기 위한 고정금리가 얼마인가요? 그게 스왑 금리였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파생 상품에서도 스왑 고정금리 구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죠.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 이건 다 생략하고요. G 스프레드로 가보자요. G 스프레드. 자, G 스프레드는 우리가 그 일드 스프레드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일드 스프레드는 3년짜리 예컨대 위험 채권이 있다면 3년짜리 위험 채권에 YTM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년짜리 무위험 채권도 YTM이 있을 텐데 그 YTM과 YTM의 차이가 일드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면 G 스프레드는 뭡니까? G 스프레드는 YTM과 YTM의 차이가 아니고 인타이어 스팟 커버, 그러니까 무위험 스팟 제로 쿠폰의 무위험 스팟 커버가 있을 텐데 그 무위험 스팟 커버를 갖다가 수평으로 그냥 전체 스팟 커버를 얼마만큼 올리면 됩니까? 그게 G 스프레드였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 두 번째 점에서 constant spread added to default free spot cover. default free spot cover니까 무위험 스팟 커버죠. 제로 쿠폰 본드이면서 그 다음에 국채인 경우에 1년짜리 스팟, 2년짜리 스팟, 3년짜리 스팟이 다 있을 텐데 이게 만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얼마만큼 수평으로 위로 딱 올리게 되면 내가 들고 있는 위험 채권의 가격하고 같아질까요? 이 할인율을 썼을 때, 이 스프레드를 붙였을 때 그게 G 스프레드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이 G 스프레드는 말이지 옵션 프리 본드에 붙는 G 스프레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옵션이 없는 채권이에요. 어떤 프리미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G 스프레드에는. 다시 G 스프레드는 무슨 가격을 맞추기 위한 거냐면 위험 채권의 가격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위험 채권 중에서도요, 쿠폰 본드입니다. 쿠폰이 있는 채권들이에요. 아까 채권 프라이싱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뭘 쓴다고 했습니까?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 했어요. 줄거세요 이렇게 했는데 본드 프라이싱을 한다고 뭘 이용해서 스팟 컵을 이용해서 본드 프라이싱을 하고 그렇게 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 가격을 이용해서 YTM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위험 채권이니까 회사채라고 회사채가 쿠폰들을 다 주고 만기 되면 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쿠폰을 갖다 다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데 디스카운트를 뭐를 할 거냐면 무위험 채권에 적용되는 스팟 금리로 디스카운트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디스카운트하는 가격이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위험 채권의 가격하고 같겠습니까? 같을 리가 없지. 무위험 할인율로 디스카운트 했으니까 가격이 높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얼마만큼의 스프레드를 붙이게 되면 그러면 위험 채권의 가격과 같아지나요? 그게 G 스프레드란 말이죠. 오케이? 자, G 스프레드는 무슨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중요해요. 또 뭐가 붙었는지.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다. 두 번째는요, 디폴트 리스크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요. 유동성 위험. 리퀴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다고. 국채하고 회사채하고 누가 더 유동성이 높으냐? 국채가 훨씬 더 유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가지 위험 프리미엄이 이게 붙어 있는 거다. G 스프레드는. 이렇게 되겠나요? 또 물어볼게요. 왜 굳이 G 스프레드를 이용을 할까? 일드 스프레드 쓸 수 있잖아. 일드 스프레드. YTM의 차이에 해당되는 스프레드 쓸 수도 있잖아요. 일드 스프레드를 쓰지 않고 G 스프레드를 쓰는 이유는 일드 스프레드는 YTM과 YTM의 차이거든요. 근데 일드 스프레드는 YTM은 뭐가 가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가정이 있다고? 중간에 쿠폰을 계속해서 이 YTM으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쿠폰에 재투자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수익률이에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스프레드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말하려고 하게 되면 쿠폰에 재투자 가정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순수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위험 세상과 위험 세상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어떤지를 스프레드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게 G 스프레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해되셨나고 물을 때가 아니지. 다 알고 있는 거죠라고 물어야 될 텐데 지금 이해되셨나요?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요약 강의를 하다 말고 그냥 본 강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걱정이 되네. 시간을 얼마 없고 이건 언제 다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 그래도 한 가지 또 이야기해 볼게요. 이 스프레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스프레드를 공부하는 이유. 이거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미래 발생하는 현금으로 현재 가치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미래 발생하는 현금으로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그게 금융자산의 가치라고요. 처음 들으셨죠? 그런 심오한 진로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자, 미래 발생하는 현금으로는 종류 뭐가 있을까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으로는 종류. 응? 이자 있잖아요. 배당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건 이야기 안 했나 보네. 옛날에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나 보네.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으로 종류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저기 카지노 가가지고 여기서 카지노 갬블링 하는 사람 서로 모두 몇 명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딱 두 명밖에 없다니까. 돈 잃는 사람, 돈 따는 사람 두 명밖에 없어. 똑같다고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으로는 종류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expected라는 캐시플로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promised라는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 expected 캐시플로우는 예상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예상하는 현금 흐름을 예상대로 나오게 되면 아무런 위험이 없지만 예상으로도 벗어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붙여야 됩니다. 자,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예상해야 되는 상품이 있어요. 뭐 있습니까? 주식이었어요. 주식. 무슨 현금을 넣은지를 예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예상대로 나오면 무위험이야. 근데 예상대로 나올 일은 절대로 없지. 예상대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하고 연동해서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업이 혼자 삽질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기업이 혼자 삽질하는 거는 분산 투자하면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야. 시장하고 연동되는 위험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프리미엄 받아야지. 그게 뭐예요? 그 CAPM이죠. CAPM. 예상되는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는요. CAPM으로 우리가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쓰면 됩니다. 근데 채권은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 채권은 약속된 현금 흐름이라고요. 프라미스든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프라미스를 그대로 지킨다면 무위험 이자를 쓰겠지만 프라미스를 그대로 안 지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다 뭘 붙여야 돼 이제? 위험 프리미엄 붙여야 되겠지. 그 위험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게 스프레드라고요. 무위험 금리는 모든 채권에 똑같이 다 적용이 되지만 적용이 되니까 굳이 무위험까지 포함한 금리를 수익률을 몇 퍼센트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딱 떼어가지고 스프레드만 얼마 붙어 있는 거니 그것만 보면 되는데 YTM 간의 스프레드는 쿠폰의 재투자 과정에 붙어 있는 좀 노이즈가 끼어져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면 말이지 순수한 있잖아요. 위험만 말하자. 이러면 G 스프레드 말하면 됩니다. G 스프레드. 이 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19페이지에서 G 스프레드였어요. 거기서 G란 말이 붙어 있는 이유가 G는 제로 볼러틸리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로 볼러틸리티. 그러니까 스팟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딱 스팟 금리 커브만 씁니다. 이게 뭐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키워드 있어요. 중요한 거 있네. 19번 슬라이드의 두 번째 점이요. G spread is not appropriate use of value bond with embedded option. embedded 옵션에 붙어 있는 채권도 G 스프레드 구할 수가 있죠.
인베드 옵션도 붙어있는 채권도 보게 되면 만기까지 무슨 현금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자, 원금 나올 거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 할인율을 갖다 트레저리 스팟컵을 이용해서 할인해 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과 안 맞아요. 옵션 콜러블 본드의 가격이나 풋들 본드의 가격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스프레드를 붙여가지고 가격을 맞추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G 스프레드죠. 자, 근데 이 G 스프레드는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채권의 G 스프레드는 무슨 위험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폴트 리스크 프리미엄 일단 있고, 두 번째는요. 리퀴드 리스크 프리미엄 있어요. 국채보다는 유동성 다 떨어져요. 리퀴드 리스크 프리미엄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옵션 리스크요. 콜 리스크라든지 또는요 풋과 관련된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거기 붙어 있다고요. 이 말 됐어요? 자, 그러니까 G 스프레드는 어떤 게 좀 더 싸고 어떤 게 좀 비싸나요? 채권은요 항상 상대 가치 평가예요. 얘가 좀 유리한가요? 얘가 유리한가요? 그걸 비교할 텐데 같은 위험끼리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G 스프레드를 가지고 옵션 프리 본드하고 콜러블 본드의 스프레드가 누가 더 크다라고 비교하게 되면 콜러블 본드의 G 스프레드가 당연히 크게 나옵니다. 콜러블 본드는 일반 채권보다는요 가격이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훨씬 더 높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스프레드가 높게 나오니까 이건 저평가돼서 이걸 사자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그 콜러블 본드의 G 스프레드는 무슨 위험이 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콜 리스크 프리미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콜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거한 스프레드가 옵션 어디 스프레드죠. 자, 그래서 G 스프레드는 그러면 어디에 쓰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채권에 스프레드는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애플 투 애플 어프로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과는 사과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옵션 프리 본드는 사과고 그 다음에 콜러블 본드는 복숭아예요. 이 두 개끼리 비교하자 이렇게는 안 된다고. 자, 그래서 그걸 또 다르게 설명하게 되면 세 번째 점에서 if used for bond with embedded options, the G spread include risk premium for option risk. 옵션 위험이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In addition to credit and liquidity risk premium. 이게 이제 in addition에 해당되는 credit, liquidity 이거는 일반 채권이나 콜러블 풋들 본드나 다 붙어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세요. 테드 스프레드, OIS 스프레드 다 생략을 하고 넘어가서 Traditional Theories of Term Structure of Interest 봅시다. 이자율에 대한 기간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론이 있는데 자, 1, 2, 3, 4, 5 5개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1번, 3번, 그 다음에 4번 중요합니다.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1번은 Unbiased Expectation Theory. 우리가 단위 기간별 금리를 포워드 금리라는 걸로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단위 기간별 금리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미래의 예상금리다. 이렇게 하는 게 Unbiased Expectation Theory죠. 그 2000년도에 예상되는 금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찰되는 원해폰 금리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죠? Unbiased Expectation Theory입니다. 반면에 Liquidity Preference Theory는요. 만기가 길어지게 되면 이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채권의 가격들이 많이 움직일 테니까 만기 긴 금리는 뭔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리퀴드 프레퍼런스 티오리입니다. 어느 게 좀 더 현실적입니까? 3번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자, 1번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번은 투자자에 대한 가정이 있어요.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가정이 뭐예요?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다? 위험 중립이다. 리스크 뉴트럴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만기 긴 자산에 투자해서 예상되는 금리를 우리가 1년, 2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예상되는 금리가 있는데 그 예상되는 금리하고 분명히 다르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예상되는 금리보다 다르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만기가 긴 거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따위를 전혀 붙이지 않는다. 이런 게 리스크 뉴트럴입니다. 위험 중립이에요. 근데 유동성 스노우 이론은 1년짜리보다는 2년짜리 금리에서 3년짜리 금리에서 각각 1차년도 금리, 2차년도 포워드 금리, 3차년도 포워드 금리가 있는데 그 2차년도 포워드 금리는 1차년도 비해서는 위험 프리미엄이 좀 더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3차년도는 다시 2차년도보다는 위험 프리미엄이 좀 더 많이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각 단위 기간별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리퀴드 프레퍼런스 티오리입니다. 그러니까 리퀴드 프레퍼런스 티오리는 시장 참여자, 채권 투자자에 대한 가정이 위험 회피형의 투자자를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맞는 거는요, 3번이 맞겠죠. 자, 넘어가서 페이지를 좀 넘겨보시면 24번 슬라이드에서 Unbiased Spread Theory, 거기에 키워드는 세 번째 점이죠. Forward Rate라는 게 Expected Future Spot Rate.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찰되는 각 단위 기간별 금리가 예상되는 미래의 금리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점에 보시게 되면 if yield curve is above the sloping, 지금 시장에서 관찰하고 있는 이 yield curve가 스팟 yield curve예요. 스팟 yield curve. 스팟 커브가 계속해서 우상의 커브를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지, 그러면 short-term rates are expected to rise. 이것을 말하는 short-term rate는 단위기간 금리입니다. 1차년도 단위기간 금리, 2차년도 단위기간 금리, 3차년도 단위기간 금리. 각각의 단위기간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아, 그저로 말씀은 안 된다고 했는데. 자, 2번은 현실하고 좀 안 맞아요. 2번은 굳이 좀 어거지를 쓴다면 2번처럼도 표현할 수 있는데, 2번은 단기금리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안 붙어있지만 장기금리만 프리미엄 붙이는 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3번에서 리퀴드 프레퍼런스 티오리. 자, 거기 보니까 그 퓨처 스팟 기대값에다가 뭘 붙인 거냐면 리퀴드 프리미엄 for interest rate risk.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을 조금 더 붙인 거예요. 기간이 좀 멀어지게 되면 멀리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서 업워드 슬로핑 되는 구조예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가끔 시험 나왔던 거, 이거 레벨 1에서 옛날에 시험에 나오긴 했던 건데, 지금은 레벨 1에서는 텀스트럭트 띠오를 공부 안 하니까 레벨 2로 넘어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스파딜드 커브가 업워드 슬로핑이에요. 우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리퀄리티 프레퍼런스 티오리를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일드 커브가 그런 모양이 되는 이유는 프리미엄 붙어있기 때문이야. 멀리 가면 갈수록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러면 미래에 예상되는 금리는 반드시 올라간다고 말할 수 없다. 맞습니까? 맞냐고? Pure expected theory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스팟 커브가 오버 더 슬로핑이면 미래에 예상되는 금리들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리퀴드 프레퍼런스 티오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면 똑같은 커브를 보고도 있잖아요. 예상되는 미래의 금리는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위험 프리미엄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 말도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not necessarily, 반드시 있잖아요. 그죠? rise, 올라간다고 말할 수 없다. 누가?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리퀴드 프레퍼런스 티오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한 게, 좀 유식하게 정리한 게 21번 슬라이드입니다. 리퀴드 프레퍼런스 티오리, forward rates are biased. 뭔가 바이어스가 붙어 있어요. pure expectation 아닙니다. 그 future date because of a liquid premium. 프리미엄 붙어 있으니까 순수한 기대되는 값보다는 좀 더 인플레, 좀 더 올라가 있는, upward bias 되어 있는 금리가 forward 금리가 됩니다. 리퀴드 프레퍼런스 티오리의 주장에 따르면.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그멘티드 마켓 티오리. 이거는 단기, 중기, 장기 금리들이 있는데 각각 시장에서의 금리는요,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금리 구조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마켓 세그멘테이션 티오리입니다. 마켓 세그멘테이션 티오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해당되는 구간의 금리가 결정된다는 게 마켓 세그멘테이션 티오리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선호도가 아닙니다. 위험의 선호도로 설명하는 것은 퓨어 익스펙테이션과 리퀴드 프레퍼런스 티오리예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금리 구조를 설명하는 게 세그멘티드 마켓 티오리하고 프리포드 헤비트 티오리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 프리포드 헤비트 티오리도 프리미엄 붙어 있긴 있어요. 근데 프리미엄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붙는 프리미엄이지, 이게 만기가 길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 프리미엄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던 티오리에서 텀스트럭티브 인트레스트 리스크. 여기에서 이자율이 이제 장기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그런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투리지 프리 모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평균 회귀 모형으로 공부했는 게 바스텍 모델하고 CIR 모델하고 두 가지를 했었어요. 바스텍 모델과 CIR 모델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좋다고 해도 두 개 비교하는 거 가끔 시험 나오니까 그거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CIR 모델이 더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이자율이 난 네거티브, 음으로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자율의 변동성이 현재 이자율 수준하고 연동된다. 이런 게 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고 혹시나 이 슬라이드 31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DR이라는 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금리가 변하는 변화량인데, 금리가 변화량은 보게 되면 왼쪽에 나오는 게 디터미니스틱, 이걸 드리프트 텀이라고 합니다. 드리프트, 추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시그마 DG라고 되는 거, 이걸 갖다 다이퓨전 또는 볼러틸리티 텀이라고 합니다. 변동성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디터미니스트라는 추세를 가지고
오른쪽에 나오는 volatility만큼 변동하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앞에 A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A.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장기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회귀상수 A입니다. A. 그래서 어떤 모형을 갖다가 시험에 이렇게 딱 주놓은 다음에 숫자가 막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A 자리에 숫자가 뭐가 들어있고 B도 뭐가 들어있고 C도 뭐 이렇게 막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형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얘는 장기평균 회귀하는 모형이다 아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모형을 더 설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평균을 회귀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앞에 있는 A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거기 슬라이드 33번에 나와 있는 바스책과 CIR 모델에 대한 비교 있어요. 이거 비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또 넘어가고요. 자, 뒤로 넘어가십니다. 듀레이션 봅시다. 듀레이션. 저기 37번 슬라이드네. 37번 슬라이드. 그 36번 슬라이드에 보면은 Method of Measuring Yield Curve Sensitivity라는 게 있는데 금리 구조가 좀 움직이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자,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척도에 해당되는 게 순수한 민감도만 나타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금액으로 나타내는 게 옛날에 우리가 레벨 1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보면은 달러 밸류 오브 베이시스 포인트 이런 것들은 민감도를 금액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민감도를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고 단위 다 빼버리고 금리가 1%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 몇 % 움직이는 거지? 일종의 레버리지처럼 나타나는 게 그게 듀레이션입니다. 그죠? 듀레이션이나 베타나 같은 개념이죠. 베타는 시장이 1% 움직이게 되면 이 주식은 평균적으로 몇 % 움직이나요?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분모에 나오는 게 시장 수익률의 변화입니다. 시장이 몇 % 움직이고 분모가 %예요. 베타는. 그리고 분자도 마찬가지로요.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몇 % 반응하는 겁니까? 분자도 %입니다. 그러니까 %와 %의 비교예요. 베타는. 그러면 듀레이션은 시장에서 YTM이 1% 움직이면 채권 가격이 몇 % 움직입니까? 이런 거니까 베타 개념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뭔가가 몇 % 움직였을 때 얘는 몇 % 움직이나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여러분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그런 게 했을 거예요. 디그리 오브 파이낸스 레버리지, 디그리 오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이런 거 했잖아요. 그 세일즈가 1% 움직이면 EBIT가 몇 % 움직입니까? 이런 것들이 디그리 오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이런 거 했는데 레버리지가 %와 %의 개념이라고요. 비교라고요. 그러니까 듀레이션도 %와 %의 비교니까 얘도 레버리지를 나타냅니다. 자, 이펙티브 듀레이션이 있어요. 이펙티브 듀레이션이 굳이 나온 이유는 모디파이 듀레이션 따위가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레벨 1에서는 모디파이 듀레이션 이야기했는데 레벨 2로 오게 되면 모디파이 듀레이션 따위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건 이펙티브 듀레이션 나옵니다. 레벨 2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 채권의 상품이 그냥 옵션 프리 본드도 있지만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채권도 있어요. 옵션 프리 본드나 옵션에 내재되어 있는 채권이나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공통으로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이펙티브 듀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펙티브 듀레이션만 이제 이야기가 줄창 나옵니다. 이펙티브 듀레이션은 금리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패럴 시프트, 수평으로 오르락내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자, 남패럴 시프트 하는 거는 이 민감도로 잡아내지 못하는데 남패럴 시프트 하는 걸 잡아내려고 하게 되면 필요한 게 키 레이트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옛날에 레벨 1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보면 달러 밸류 베이스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달러 밸류 베이스 포인트는 1bp로 YTM이 수평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얼마만큼 바뀝니까? 그게 금액으로 표시한 게 달러 밸류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그럼 키레이트도 말이죠. 키레이트 듀레이션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내가 채권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데 이 채권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 채권들의 만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 만기에 해당되는 YTM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다른 건 가만히 있는데 이 채권의 YTM만 탁 움직이게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가 얼마만큼 바뀌는 거지 이런 거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키레이트 듀레이션인데 키레이트 듀레이션은 그냥 민감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얼마만큼 바뀝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1년짜리 YTM만 딱 움직이고 2, 3, 4, 5년은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키레이트 베이스 포인트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키레이트 듀레이션에 대한 민감도만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키레이트 듀레이션 남패럴 시프트에 써먹는다는 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39페이지에 sensitivity to level stiffness and curvature movement.
금리가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채권 가격이 얼마만큼 움직입니까를 할 수 있는데 그 모양의 종류 세 종류가 있어요. 레벨이 움직인다. 수준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다. 이게 일드 커브가 패러럴 시프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는 기울기가 바뀌는 거고 커버처는 이렇게 중간 금리나 휙 올라오고 단기 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이 휘어지는 정도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생략 나머지는 41페이지 41번 슬라이드 보세요. 일드 커브 볼러틸리티 이거와 관련해서 또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레벨 1 주제이긴 한데 레벨 1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듀레이션이 크면은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 맞아요? 땡 틀렸어요. 듀레이션이 크다라고 해서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항상 말할 수는 없다. 듀레이션이 크다고 해서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려고 하게 되면 YTM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냐면 패러럴 시프트, 수평 이동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그 듀레이션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for a given change in yield라고 나옵니다. for a given change. 딱 yield가 이만큼 바뀌어요라고 있잖아요. 그죠? 딱 줘요. 그냥 1%가 바뀐다면 이런 식으로. 자, 단기금리도 1% 바뀔 수도 있고 장기금리도 1%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변동성인데 단기금리 변동성과 장기금리 변동성. 어느 변동성이 크다고요? 단기금리 변동성이 더 커요. 장기금리 변동성보다는. 자, 그래서 그 단기 변동성, 단기금리 변동성, 중기금리 변동성, 장기금리 변동성 이렇게 기간별 만기가 좀 다른 YTM들의 변동성을 갖다가 있잖아요. 그죠? 만기 구조하고 매치시키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슬로핑 밑으로 내려옵니다. 단기금리 변동성은 크고 장기금리 변동성은 낮아요. 요런 구조인데 자, 듀레이션을 보게 되면 듀레이션은 반대죠. 듀레이션은 단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작고 장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커요. 그죠? 자, 변동성에다가 듀레이션을 곱해야만이 일드 볼러틸리티에다가 듀레이션을 곱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채권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될 텐데 단기 변동성은 좀 작은 반면에 단기 변동성은 큰 반면에 단기 듀레이션은 작아요. 무슨 말이 있겠나?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크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하려고 하게 되면 일드 커브가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 변동성이나 중기 변동성이나 장기 변동성이 모두 다 같다. 일드 커브가 패러를 올라가고 패러를 내려온다. 이렇게 돼야만이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듀레이션이 크면은 민감도가 크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변동성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아주 노이로제 걸리듯이 있잖아요. 그죠? 앗! 하고서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변동성. 자, 옛날에 공부했던 거 있었는데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투자자를 영어로 제가 여러 번 같이 공부할 때 투자자를 영어로 take a position in something 뭔가 포지션을 잡는 거다 이런 게 했습니다.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은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두 개 있다. 이것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something에 투자한다라고 할 때 something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다. 뭐뭐 있다고 했어요? The level of price 가격의 수준이 있고 두 번째는요? The volatility price 가격의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가격 수준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여기다 우리가 배팅할 수도 있고요. R 주식 이런 것들, R 채권 이런 것들은 가격 수준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 배팅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 가격이 얼마만큼 늘뛰기를 할까요? 여기다가 배팅하는 상품은요. 옵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The volatility of price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자, 변동성이 딱 튀어나오는 순간요. 뭐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냐면 옵션 내재되어 있는 채권 이런 게 머릿속에 항상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볼러틸리티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옵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채권 중에서 옵션에 내재되어 있는 채권은 콜러블, 풋홀 본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금리 변동성이란 말이 딱 나오게 되면 혹시나 이게 콜러블 또는 풋홀 본드 이야기 아닐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자동으로 머리에 탁 있어야 돼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디서 공부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금리 변동성이 만약에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OAS가 옵션 어디 스프레드가 크게 나오는 겁니까? 작게 나오는 겁니까? 이런 거 했었죠. 그 시험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반드시 시험 나올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콜러블 본드, 풋홀 본드 할 때. 자,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시다.